안녕하십니까. 해시태그 책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늦었지만 노벨문학상과 올해 수상자인 가즈오 이시구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를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별한 두 분을 새로 모셨습니다. 일단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문학 담당 기자인 최재봉 기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재봉 기자님은 또 책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해 보시고 사회도 많이 보신 분이라 오늘 안정적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기라 예, 믿습니다. 또 반가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강영숙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작가님은 저번에 저희 그 북섹션에 이식으로 책들을 좀 소개하시는 글도 실어주시고 하셔가지고요. 오늘 좀 더 많은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작가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가즈오 이시구로는 우리나라에는 아마 나와 있는 나날이라는 영화로 먼저 많이 좀 알려졌을 것 같고요.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고 또 5살이 되던 해 영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문예창작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최초의 문창과 출신의, 문예창작학과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아마 문예창작학과 자체가 그렇게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늦게 그 문창과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온 게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나날이 출세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89년에 나왔는데 남아있는 나날이 부커상을 받으며 굉장히 젊은 나이에 30대에 부커상을 받고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영화로 제작되어서, 영화도 참 좋았죠. 예, 그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이 영화로 제작되어서 또 뛰어난 연기자들의 배우들이 연기를 참 잘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아였을 때라는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였을 때를 발표해서 또 맨부커상 후보에 또 올랐습니다. 2005년에는 복제인간을 주제로 한 소설, 이것도 영화로 됐었죠. 예, 나를 보내지 마라는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이 타임지 선정 100대 영문소설 및 2005년 최고의 소설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시구로가 주목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드디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또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제 나를 보내지 마와 남아있는 날 정도가 이제 좀 가장 많이 영화화된 알려져 작품들이다 있고. 보니까 예. 아마 더 대중적으로 알려졌겠죠. 그 강영숙 작가님은 가즈오 이시구로를 처음에 언제 알게 되셨나요? 제가 그 신문 기사에도 적었었던 것 같은데요. 도쿄도서전에 갔을 때 이제 요즘 뭐 재미있게 읽는 소설이 있느냐고 번역자들이나 그 문학하는 분들이나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가즈오 이시구로하고 존 윌리엄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토너 같은 작품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제가 그때 좀 책을 많이 읽지 못하던 때라 이제 돌아와서 같이 그때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남아있는 나날을 먼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분 책이 다 거의 보니까 뭐 거의 다 나와 있고 파묻힌 거인까지 나와 있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름은 이제 알고 있었고 읽을 기회가 있었지만 워낙 이제 뭐 달리 또 일 때문에 읽어야 할 책들이 많아서 좀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됐을 때도 그 뭐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좀 올해 수상 유력한 작가를 이렇게 좀 골라서 미리 좀 기사를 준비해 놓고 발표를 기다리고 하거든요. 올해는 어떤 작가를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미 그 고은 선생님이라든가 무라카미 하루키한테는 이미 노벨상을 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축적되고 있는데 이미 그 두 분을 포함해서 10사람한테 이미 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좀 서투른 기사들이긴 해도. 기사를 그럼 10개 정도 이미 써놓으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10작가에 관한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가즈오 이시구로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이렇게 그 유력 후보군에서는 조금 아래쪽이었어요. 그래서
미처 준비를 못한 상태였죠. 그리고 작품도 사전에 읽지를 못한 그런 채였고 올해는 발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집에 있으면서 저녁 8시에 이제 발표를 확인하고 허걱했죠, 처음에.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고, 이름은 알지만 읽은 적도 없기 때문에 아주 고생스러웠는데, 다행히 이제 그 뒤에 최근에 한 권을 우선 봤어요. 강영숙 선생님이 이 나를 보내지 마와 남아있는 나날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써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작품을 좀 나중에 읽기로 좀 밀어놓고, 정 선생님이 얘기하신 우리가 고아였을 때를 읽어봤는데, 과연 잘 쓰는 작가고 상을 받을 만하구나, 이런 뒤늦은 어떤 발견, 저한테는 뒤늦은 발견이었던 셈입니다. 네. 강 작가님은 혹시 이시구로가 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셨었나요? 저는 사실 노벨상을 예측하거나 누가 받을까 예측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어 쓰기도 바빠가지고 작품 쓰기도 바쁘기 때문에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아까 최재봉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문예창작가 출신이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끊임없는 이 문장과의 싸움이잖아요. 어쨌든 이 소설이라는 게 꼭 노벨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글 쓰는 일이 다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본기가 좋다 그럴까? 이런 노벨상을 받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포인트가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언제 들춰봤었냐면은 시점에 혼란을 느낄 때라든가 그다음에 제 서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라든가 이제 그럴 때 그다음에 제가 등장인물과의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헷갈릴 때라든가 그럴 때 주로 제가 이 가주의식으로 책을 펼쳐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장악력이라고 할까? 작가가 소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장악력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확실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부러운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시점을 안정적으로 네네. 확보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끝까지 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분들 보면 이렇게 좀 완전히 모든 걸 기획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플롯이 완벽하게 짜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내용도 좀 많이 바꾸시고 좀 이렇게 뭔가 영감이 오면 이렇게 급물살을 타듯이 뭔가 좀 방향을 많이 바꾸시는 스타일도 있으시더라고요. 작가님 어느 쪽이세요? 저 개인은 당연히 이제 후자 쪽인데요. 그러세요? 예. 네. 그런데 이 가주의식으로도 보면은 대중적인 어떤 소구력이라고 할까? 소구되는 부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빠른 분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장르를 이게 다 다르잖아요. 작품이 다 다르죠. 사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작품들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재주가 있다고 할까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맨부커상 같은 경우는 사실 작품성만 있어야 주는 것이 아니라 대중성이 어느 정도 있을 그렇죠. 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그렇게 자주 오르는 작품들을 보면 사실 SF도 있고 또 역사물, 시대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은 굳이 일본인, 영국인 이런 경계가 통하지 않는구나. 굉장히 보편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주제도 다양하고 인물도 다양한 그런 항상 탐구하고 공부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음을 주는 작가인 것 같고 또 예전에 출판사 사장님의 걱정을 제가 사실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주의식으로 책이 너무 좋은데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열심히 번역을 해도 좋은 작품인 것 같아서 열심히 번역을 하고 책을 이제 잘 만들어서 내도 반응이 너무 안 오니까 굉장히 속상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번역이 많이 돼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팔리지는 않았던 않았던 걸로 저 기사를 보니까 수상 직전에는 이제 한 달 동안 17권 정도 전체 작가의 작품이 팔렸는데 일단 뭐 노벨상 특수겠죠. 뭐 발표 난 다음에 이제 15시간 만에 885권이 팔렸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지금도 꾸준히 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중들이 좀 접점이 없다가 노벨상 계기로 좀 그 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노벨상 특수라는 게 이제 가령 70년대에 아주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아직 우리가 이제 세계 저작권 협약 이런 데 가입하기 전이었고 이제 해적 출판처럼 전혀 그 로열티 계약이 없이 그냥 발표되면은 바로 뭐 일주일 사이에 그냥 책이 번역돼서 출간되고 뭐 이랬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팔렸었어요. 80년대까지도. 근데 사실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노벨상 특수라는 것이 그다지 이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올해 이 이시구로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수상작들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을 받기 전에 발표가 나기 전에는 사실 좋은 작가임에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던 반면 발표된 뒤에 오히려 그 독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편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본계 영국 작가인데 아까 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작가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런 게 뭐 작품 속에 많이 투영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작가라고 생각이. 예,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약간씩 녹여내서 그게 꼭 자기 이야기인지 티가 잘 안 나는 그렇죠. 예, 그런 스타일이고 또 뭐 이번에 사실 논란도 있었잖아요. 일본 쪽에서는 과연 가조 이시구로를 일본 작가라고 해야 되냐. 약간 일본인들은 일본의 팬들은 사실 가조보다는 무라카미 하루키 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가조 이시구로의 작품은 그런 어떤 민족성이나 그런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논쟁은 좀 제가 볼 땐 무의미하지 않을까. 예, 너무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발표되는 시점에 이제 일본에 있었던 어떤 분이 출판계 분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걸 재밌게 봤는데 발표되자마자 NHK인이 그 일본 방송 뉴스 9시 뉴스에서 굉장히 그 톱 기사로 뭐 상당히 비중 있게 15분 정도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서점가에 가조 이시구로 책들이 다 이렇게 전면 진열이 되고 일본 작가가 받은 것 같은 그런 그 열광적인 반응이다. 뭐 그런 이제 전용 뉴스를 보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오전에 서점에 가봤답니다. 갔더니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어로 번역된 책들은 다 절판이 됐고 서점에 진열된 거는 이제 저자가 사인해서 이렇게 기증한 거, 그러니까 보관본만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 나머지는 원서들, 영어로 된 원서들 뿐이고 일본어로 번역된서 이렇게 독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책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낫네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네. 상황이 열악한 것이 아닌가, 반응이 좀 더 미미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상 받은 뒤에는 뭐 좀 사정이 달라졌겠지만, 예. 강 작가님은 혹시 그 노벨상을 계기로 좀 몰랐던 작가를 새로 발굴하거나 아니면 알던 작가인데도 좀 재발견하거나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뭐 이야기 나온 분들 중에는 당연히 이제 알렉세이비치가 제일 그 좋은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체르노빌 것도 있지만 아연 소년들이라고 해서 이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기록인데 그게 거의 500명을 인터뷰해서 그 이제 거의 그 목소리들을 구성한 소설이죠. 그래서 그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나눈 대화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게 굉장히 다성적이면서도 그 입체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작가의 그 구성력이라는 것이 그 무슨 대단한 스킬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자세와 그다음에 그 결과물의 그 조화가 굉장히 뛰어났던 취재한 것과
그 책으로 나온 것의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텍스트 연구를 할 때 많이 제가 활용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뭐 그분은 당연히 문학 이상의 그 일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분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만약 노벨상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어요. 예. 헤르타 밀러도 사실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진 작가였는데 또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네. 또 작품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 사실 그냥 어떤 좋은 작품에 주는 상이 아니라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만들고 또 독자들에게는 몰랐던 작품들을 알게 되고 이 세계관이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류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줘왔고 또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용감한 선택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미 사실 저는 좀 하루키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루키는 이미 작가로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어요. 예, 다 얻었기 때문에 굳이 노벨 문학상을 안 줘도 작가로서 잘 얻을 수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노벨상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루키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하루키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작가분들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후에 오히려 작가들이 작품을 제대로 잘 못 쓰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번에 네. 가지오의식으로도 이게 나의 끝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작품 너무 큰 상을 받고 나면 또 상금도 엄청나고 또 강연도 막 세계적으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작가의 본업에 충실하고 이러기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아도 굳이 예, 자기 작품의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해 갈 수 있다면 예, 굳이 노벨 문학상으로 뭔가 그 작가의 어떤 뭐 가능성을 점치고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문득 궁금한데 혹시 노벨상을 받은 뒤로도 이 전의 작품들을 좀 뛰어넘는 작품을 내거나 뭐 이런 작가들도 혹시 꼽을 수 있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완성된 작가들, 심지어는 이미 오래전에 완성된 작가들을 뒤늦게 불러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황금 노트북 작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을 받았을 때가 80대 후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황금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대표작이 50년대에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분은 그때도 이제 외신 기사들도 나오고 했지만 뭐 노벨상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 내 인생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냥 동네 할머니로 이렇게 장보러 다니고 뭐 이러던 와중에 갑자기 발표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뭐 집 앞 계단에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그 장면도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준다면 진작 줬어야 되는데 한 몇십 년 동안 잊어먹고 있다가 뒤늦게 아 이런 분이 있었지 하고 이제 한림원에서 뒤늦게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가령 이제 이 식으로만 해도 상당히 그 젊은 나이에 지금 받은 셈인데 모엔 같은 사람 또 오르한 파목 이런 사람들도 좀 젊은 나이에 받은 편이라서 사실은 나이로 봐서는 그 뒤에도 여전히 그 필생의 그 걸작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것을 쓸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랄까 능력 이런 것은 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최근 그 수상자들 중에 그 상을 받은 이후에 정말로 야 이런 작품을 다시 또 썼구나 싶은 그런 작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앞으로 받을 만한 예상 후보군들 중에서도 그렇게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몇 명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필립 로스가 뭐 대표적인데 이분은 뭐 이미 이제 80대 후반이고 2012년인가에 그 공식적으로 절필을 선언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소설을 쓰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제 생존해 계시는 거고 뭐 조이스 캐롤 로츠도 꽤 나이가 많은 할머니고 그 뭐 80대 우리 고은 선생님도 벌써 80대 중반 지나서 후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고 80대 작가들도 꽤 있죠. 하여튼 그 생존 작가한테 준다라는 것이 이제 큰 원칙이니까 그 평생 동안 이렇게 좋은 작품을 쭉 써왔던 하여튼 써놓은 작품이 있는 그런 작가들은 그 단지 후보군으로 이렇게 그 꼽히는 거니까 그 고령의 작가들도 꽤 많은 거죠 후보군에는. 아 그럼 사망 이후에는 아예 주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원칙이에요? 사후 돌아가시면은 이제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궁금한데 돌아가셨지만 아 이분에게는 꼭 노벨 문학상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있었어야 하는. 예, 진작에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작가들이 있다면. 그 뭐 아마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이런 작가들이 상을 못 받았다니 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뭐 보르헤스 같은 작가들 대작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단편들은 정말 놀라운 어떤 뭐 정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우주를 가진 작가잖아요. 근데 그런 작가들이 상을 못 받았고 제임스 조이스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 카프카도 못 받았지 아마. 우리가 지금 그 현대 고전이라고 할 만한 그리고 아주 뭐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읽힐 만한 그런 작가들 중에 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 작가들이 대부분 다 좋은 작가들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 꼭 상을 받았다고 최고는 아니고 안 받은 작가들이 더 나은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식의 뭐 비교 평가 이런 것이 뭐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안 받은 작가 중에 정말 좋은 작가들이 많다.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벨상이 꼭 뭐 최고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고은 선생님이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유력 후보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매년 그 마음 졸이면서 혹시라도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결과를 지켜보는데 더구나 이제 그 바탕에 깔린 또 다른 어떤 그 결은 일본과의 어떤 비교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일본은 이미 이제 두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일본에 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어떤 민족 전체의 심리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약간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심리도 바탕에 깔린 채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고은 선생의 그 시는 번역이 되어서 얼마나 그게 그 가치가 전달이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그 시를 읽어보는 느낌으로는 뭐 상을 받을 수 있다,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력한 후보로 계속 이제 오르고 있고 저는 이제 뭐 그 실무자로서 담당 기자니까 더더욱 10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긴장 상태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 독자들 같은 경우는 그 무렵이 되어서 바짝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다가는 발표되고 뭐 조금 한두 주 지나고 한두 달 지나면 뭐 그냥 잊어버리고 또 뭐 그런 게 있었나 싶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작가가 이렇게 뭐 상을 받고 말고 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문학의 저변, 문학을 대하는 어떤 사회의 태도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받쳐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전체 독서 풍토, 독서 문화라든가 뭐 그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저 상만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죠. 정확한 관점인지 모르겠으나 언어의 장벽이라는 건 어쨌든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웨덴 할리만도 뭐 어쨌든 한국어로 된 아니면 뭐 세계 아주 좀 많이 퍼지지 않은 언어로 된 작품들까지 다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최근에 계속 번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 노벨상도 발표만 되면 우리가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가 번역 얘기가 나오는데, 번역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 이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번역자들은 너네들이 소설을 잘 못 써서 그럼 우리가 못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번역자들한테 너네들이 번역을 잘 못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번역자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문장이 번역하기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어를 가장 잘 쓴 문장이 번역하기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단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한국어로 가장 좋으면 좋으면 자기네들은 가장 자기네도 왜냐하면 감동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한국어의 리듬감이나 한국 사람들의 이런 정서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저는 한국어로서 작가는 이제 가장 베스트를 쓰고
번역하는 사람은 어쨌든 거기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고 결국 번역은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듣는데 늘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번역이 먼저냐 원작이 먼저냐 이런 것들은. 예. 직접 번역가들과 작가들이 논쟁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령 그런 것도 있었죠. 그 뭐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어떤 작가들이 지금 바로 이 번역, 그 한국어가 소수 언어고 좀 상대적으로 번역이라고 하는 그거를 거쳐야 이제 주류, 세계 문학의 뭐 주류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 뭐 이런 그 문제에 판단해서 한국어로 작품을 쓸 때부터 번역을 염두에 두고 쓰겠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고 글도 쓰고 하는 그런 작가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뭐 경주라고 하는 도시를 그냥 경주라고 이제 말하고 경주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한국의 옛 그 왕조의 수도였던 그 경주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각주를 달 필요가 가능한 없거나 최소화하도록 외국 그 독자들도 그냥 그 번역 문장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식의 이제 글쓰기를 하겠다. 뭐 이런 글도 쓰고 그 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강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랑 좀 배치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 주장이 좀 납득이 사실 안 됐어요, 그때도. 꼭 그래야 하나? 너무 좀 비굴한 것이 아닌가? 왜 외국 독자들을 위해서 한국 독자들을 말하자면 희생을 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물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식의 문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작품 내적 논리로서. 근데 그것이 외국 독자들 번역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은 뭔가 좀 그 한국어 자체가 왜곡되는 것이 아닐까, 한국 문학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그런 주장을 했던 작가들도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화에 덧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이 결국은 로컬리티를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을 거라고 그 보편적인 기준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그 세계화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창조성을 바꾸기도 하고 희생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좋은 작품이 과연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산문화라는 잡지에 이제 어떤 외국인이 한국 문학에 대해서 쓴 아주 짧은 글이었는데 그 분의 이제 그 한국 문학에 대한 어떤 조언은 뭐냐면 이게 한국 이야기냐. 응?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게 과연 한국에서 나온 한국의 지역성이라든가 한국의 그 문화를 반영한 것이냐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세계화라는 게 결국은 뭐 어디 가나 스타벅스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작품 안에서 다루어지는 스타벅스는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학은 스타벅스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커피 맛을 이야기하는 어떤 지점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이냐라는 것은 그 보통 이제 무국적이나 요즘 소설에서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이랄까 혹은 탐구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는 게 이제 국적 불명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한국적인 걸 좀 보여달라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지오 이식으로도 일본 사람이지만 굉장히 영국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풍경에 대한 묘사도 그렇고 이름만 가지오 이식으로만 그렇죠. 아니면 그냥 영국 사람인 것 사람 같아요. 더 지독한 영국 네. 사람이죠. 어떻게 본인이 보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 특히 남아있는 사진하고 나라는 이름만 빼면 네. 내가 일본계인 줄 아무도 모를 거라는 네, 얘기를 했다고 맞아요. 하죠. 예. 그리고 뭐 자기는 일본 그 엄마하고는 가끔 일본어로 이야기해서 일본 여자들의 그거는 알지만 남자들의 얘기는 잘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문학에서 그 한 국가의 문화나 그 정신 세계의 어떤 그 핵심적인 거를 다룬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혹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지점을 조금은 보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분이 만약에 영국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떠돌았다면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오히려 영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자기의 어떤 작품 세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조정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시구로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작품들을 들어가면서요. 저는 특히 남아있는 나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작품이니까 예전에 읽었다가 다시 이번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그 진짜 영국적인 세계, 네.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이 집사잖아요. 버틀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본 그 몰락하는 귀족들의 이야기가 그 어떤 이 영국 사회에 급변하는 그 시대 이행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포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영국만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신분의 질서가 분명히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귀족들보다 이 집사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족들은 이렇게 훌륭한 집사의 어떤 능력과 이 사람의 보살핌을 누릴 자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244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귀족들이 막 서로 토론을 하다가 이 민중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오늘날의 영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를 불러가지고 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영국의 뭐 근본위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뭐 프랑스의 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유럽의 통화 문제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세계사적인 이런 문제들을, 현안들을. 그런데 스티븐스가 굉장히 이제 지혜롭고 예의 바르게도 자기도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그 문제의 대답을 들을 수 없고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도움이 됐던 사람인데 이번만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이 막 이 집사를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아, 이게 이 사람들의 한계고 추악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장면을 그릴 수 있는 게 가즈오이시구로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묘사가 됐었는데, 아, 이게 바로 그들이 몰락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민중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너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돼. 이런 귀중한 국사를 의논할 수 없어. 민주주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귀족들의 생각이 영국을 망쳤고,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예. 오늘날에 아직도 민주주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설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읽어도 감동적인. 그런 관점은 네. 또 뭐랄까 재미있네요. 독특하고 네. 그간의 이 가즈오이식으로 특히 그 소설에 대한 얘기에서는 네.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그런 네. 지점이 예, 아닌가 지금 읽어보니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네.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 나를 보내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남아있는 나날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전 사실 나를 보내지마가 훨씬 더 좋았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영화화도 됐는데요. 굉장히 그 풍경 자체가 오물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 클론들의 운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다만 이 친구들은 뭐 3년, 4년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됨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산다는 게 뭐길래 이렇게 이런 증명을 하면서까지.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문명 세계를 대표하는 그 선생님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작가의 어떤 세계관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영혼이 있다는 걸 증명해보라라든지, 너네들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면 그 사랑을 설명해준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너무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전제들을 제시하면서 애들을 이제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좋은데 마치 문명의 쓰레기가 다 모이는 것 같은 그 해변가에 그 철조망에 이제 쓰레기들이 막 걸려 있는 데서 자기가 옛날에 그 자기가 좋아했던 그 같이 헬섬에서 같이 컸던 그 클론들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SF적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문학적인 소설 안에서 약간의 장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소설의 어떤 그 주제를 극대화하는 그런 설정이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나날은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나를 보내지만은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역으로 뭐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다 소설이라는 게 시간에 대한 시간성과의 어떤 싸움의 결과인데 그런 것들을 그 클론이라는 그 아주 유한한 그 존재들에게 부여했을 때 그 나오는 철학적인 대사 같은 것들이 정말 좀 좋았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라는 말씀도 하시니까 이 남아있는 나날도 사실 제목이 The Remains of the Day잖아요. 남아있는 그 나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나날까지도 똑같이 예전의 그날들처럼 그렇게 쳇바퀴처럼 똑같은 책임감에 긴박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저게 대부분의 착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남아있는 날이 얼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제한된 시간을 진짜 나를 위해서 못 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용기가 없다는 거.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슬프면서도 이해도 되고 난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 안타까움을 너무나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라는 문제가 이 가즈오이시구로의 소설에서 우리가 고아했을 때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돼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 문제가 항상 이 사람의 테마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겨레에 쓴 그 기사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려있던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 그 CEO가 그 종업원들에게 말 잘 들으라고 이 책을 추천했다고 그렇게 적혀있는 그렇게 재밌네요. 돼 있는데 아까 그 여울 씨가 말한 그 관점과 그 서로 좀 약간 다른 관점인데 다른 목적으로 이 책을 활용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은 그 CEO의 의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복적 독서를 할 수도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환원되는 해석은 참. 그거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진짜. 대표작은 나를 보내지 마와 남아있는 나날이 많이 알려져 있던데요. 그 우리가 고아였을 때라는 작품은 최 선배가 따로 또 읽어보셨다고 하셔서 1920년대, 30년대 그 상하이에서 보낸 그 유년기가 이제 우선 바탕에 깔려 있고 50년대 영국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는 영국인이 이제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그 영국인이 그 상해에 이제 외국인 그 공동족의 조차 지역에서 이렇게 소년기를 보냈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제 일본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상해에서 이제 그 일본군과 그 중국군 사이에 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다시 또 조우하는 그런 장면들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영국이 개입을 해서 말하자면 중국 인민들을 아편으로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 이런 것이 이 주인공의 그 개인사와 같이 이제 얽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주인공의 직업은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탐정으로 그 자신의 어린 시절에 발생했던 그 부모님의 그 연쇄 실종, 부모님이 차례로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고아처럼 이렇게 성장을 해서 탐정이 되는 건데
그런 부모님의 연쇄 실종의 그 비밀이랄까 그 사유, 까닭 이런 것을 뒤늦게 이제 추적해가는 그 비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역사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얽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목대로 그 주인공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에 그 고아인 인물들이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을 품었던 그 어떤 여성도 그 고아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고아인 어떤 소녀를 이렇게 입양해서 이제 자기 자식처럼 좀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아가 여럿이 등장을 하면서 고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고아의 심리, 고아의 어떤 실존 이런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이제 탐구가 있는 한편,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에 대한 그 추적, 그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도 이제 곁들여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소설이 할 수 있는 그 상당히 그 모범적인 어떤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서 밝혀지는 그 부모님의 실종에 얽힌 그 발견에서는 아주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 확인이 되는데, 주인공 자신으로 봐서는 특히 이제 어머니의 그 어떤 그 선택의 순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할 때에 그 느꼈을 어떤 그 고통 같은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삶의 본질, 산다는 것이 뭔지, 또 고아라는 것, 부모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굉장히 다층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또 이분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소설만 쓴 사람이라는 생각은 좀 안 들었던 게, 그런 걸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다방면의 활동을 했던, 뭐 음악에 대한 그도 나왔지만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그러니까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아침에 지하철 타고 갈 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할까? 저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건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런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모든 작품들이. 그래서 일상이라는 것이 좀 뭐 싱겁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싱거운 일상 안에 숨어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잘 캐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작가로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강 작가님 나와보시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뭐 많이 얘기해서 저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와서 얘기하니까 또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요? 네. 오늘 김지훈 기자가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분이 제일 재밌는데. 저희 쪽에서 유머를 담당하고 네네, 유머 담당 오늘 못 오셔가지고. 네, 오늘도 나쁘지 않았어요. 최 선배도 뭐 방송 오랜만에 네, 출연하셨는데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대로 고아였을 때를 이제 먼저 읽었는데, 정말 대표작이라고 하는 나를 보내지 마와 남아있는 나날, 그리고 뭐 파묻힌 거인을 포함한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고 싶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저는 에듀테인먼트나 왜 쇼와 교양을 합친 쇼양이라는 거, 그거는 교양이라기보다 쇼에 가깝고, 또 에듀테인먼트도 엔터테인먼트지 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자기 내면 안에서 결국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결국은 나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책을 읽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해시태그 책도 가족의식으로와 또 노벨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예, 거기서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지시는 게 가장 또 저희가 원하는 점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예, 간절한 마음으로 예, 알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여태까지 해시태그 책 하면서 계속 좀 딱딱한 책들, 약간 무거운 책들, 그렇다고 사회과학적이나, 사회학이나 예. 뭐 정치나 이쪽 분야들을 주로 다뤘었는데요. 정말 모처럼 문학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 좀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도 많이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좀 네. 문학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잘 못 읽거든요. 문학 작품을 평소에 못 읽기 때문에 뭐 다 같이 문학을 읽자는 권유를 네. 예, 좋습니다. 또 시청자들에게 제안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